세계 특검법안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에 동원되는 검사, 수사관 숫자, 또 특검법의 규모가 과대하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이 독소 조항이 있다라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그 국무위원들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대하면서 정치보복 얘기,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시각들, 세계 특검법 꼭 필요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저한테도 그런 연락이 많이 들어오세요. 특히 이제 검찰에 계셨던 분들 또는 보수 쪽에서 뭐 농객으로 활동하셨던 분들께서도 저한테 그런 연락을 많이 하세요. 정치 보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헌정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인 겁니다. 우리 역사에, 우리 미래 세대에 또다시 12.3 내란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12.3 내란이 얼마나 시민들의 용기로 막았으니 망정이지 내용이 얼마나 잔혹했습니까? 그렇죠. 국민에게 총뿌리를 거누고 장갑차에 헬기가 떠서. 구체적인 사례 계획들이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국회의원들을 연평도 바다에 폭사시킬 정도의 각오라면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뭐 기관총으로 그 정도 각오는 하고 나선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용연백을 그렇게 과거와 몇만 개를 같은. 준비를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무리 개인의 탐욕이 어떻게 개인의 탐욕으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용납할 수 없고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단해야지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엄단이 필요한 거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경험의 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겁한 경험이 축적이 되면 비겁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정의로운 경험이 축적되면 정의로운 역사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진짜 그 나라의 무용의 힘입니다. 국격이고요. 네. 우리가 이번 그 정말 빛의 혁명, 또 지난번 촛불 혁명, 세계사 유례가 없는 평화로운, 그러면서도 힘 있는 시민의 혁명이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죠.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광주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네. 이게 정의로운 경험이 축적되는 역사인 것이고 무형의 강력한 힘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랑인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반대 이면이죠. 쿠데타를 용납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쿠데타에 대해서는 엄단한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강력한 세력이라도 쿠데타에 대해서는 엄단하니까 쿠데타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역사의 경험이 축적이 돼야지 이것도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우리 지금 세대가 해야 될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 들으니까 더 든든합니다. 네. 이렇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미래를 개척해야 대한민국의 길이 있다. 대신에 과거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엄단해야 그렇죠. 된다. 이거는 단순히 뭐 사기를 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했고 민주주의 자체를 부수려고 했던 그 간부도 한 중대범죄입니다. 사실은 진보보다 보수가 더, 보수 진영에서 헌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맞습니다. 나서야 되는 거죠. 정말 참 보수주의자라면 누구보다 분개해야 하는 것이 12.3 내란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되고 새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최근에 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지명자가 이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고, 이종석 뭐 국정원장이라든가 또 외교 라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유력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각 부처와 대통령실이 진영이 짜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 사실 뭐 인사가 완비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국무총리 정도 인사가 이루어졌고 뭐 외교안보 수석 정도 인사가 이루어졌고 한데 저는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그립감이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당연히 행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행정부 관료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저항감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좀 그립감 있는 사람이 초기 국무총리가 돼서 그립감을 가져가는 것이 행정부를 통솔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다소 독선적이다, 독단적이다는 평도 있긴 한데 지금은 그런 분이 필요한 거예요. 추진력이 필요하죠. 결단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행정부 장악을 하죠. 특히나 내란에 동조했던 행정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무총리의 역할, 그립감 반드시 필요하고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외교안보 라인에서 특히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네. 또 유성락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교안보 라인인데 러시아 또 중국 이쪽
북방통입니다. 네, 러시아 대사도 하셨고 예. 잘 알고 있죠. 저는 너무 잘한 선택이라 생각해요. 우리나라 외교는 좀 다른 나라랑 다릅니다. 4대 열강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라가 폐쇄적으로 되거나 힘이 없거나 갈등 국면이 돼버리면 대리전을 치르는 전쟁터가 돼버려요. 그래서 맞습니다. 반드시 외교에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유연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창의적이어야 해요. 네. 그래서 미국과도 잘 지내고 중국과도 잘 지내고 러시아도 잘 지내고 일본과도 잘 지내고 또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중심이 돼서 평화를 조율해 가야지만 우리나라의 평화가 지켜지는데 이건 위기면서 기회입니다. 뭐냐면 이걸 조율을 잘 해내면 여기서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시너지가 나면서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큰 싱가포르이 될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큰 싱가포르 같은 개방적이고 공정한 혁신적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야. 있는데 일단 한 예로 제가 요즘 한 번씩 그 예를 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국회의장님 모시고 몽골을 갔다 왔었습니다. 거기서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북한은 이미 통일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자기 그냥 나라만 건드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북한에 철도를 놔주고 그 철도가 러시아랑 연결되고 몽골과 연결되고 중앙아시아랑 연결돼서 유럽으로 간다면 우리 예전에 구상했던 못했던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다시 지금이라도 이뤄낸다면 어떨까? 자, 그러면 몽골 같은 경우에 엄청난 자원이 있죠. 중앙아시아에도 엄청난 자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태양광 발전할 넓은 땅도 있고요. 그렇죠. 뭐 우리가 없는 건 다 주고 있어요. 철도 연결되면 대한민국은 많은 혜택을 보겠죠. 또 대한민국의 물건들을 수출할 뿐만 아니라 부산항, 울산항 등을 통해서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데서 만든 이런 여러 제품이나 자원들을 철도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수출하게 되니까 물류 허브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큰 싱가포르이 되는 거예요. 거대한 맞습니다. 싱가포르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지정학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미국은 중국이 무서워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요. 근데 미일이 한국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러시아랑 협조가 강화되면 중국 견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요. 근데 중국은 싫을까요? 아니, 중국 싫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북 삼성의 경제가 같이 활성화되니까. 거부절하지 못하거든요. 러시아는 싫을까요? 러시아는 중국이 연해주를 뺏어갈까봐 늘 전전긍긍해요. 러시아는 중국을 제일 겁냅니다. 중국의 연해주가 원래 중국 땅인데 러시아가 뺏어갔기 때문에 다시 뺏길까봐. 근데 여기에 철도가 지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한국과 러시아, 몽골 이렇게 경제 활성화가 돼버리면 못 뺏어가죠. 러시아는 대환영이죠. 몽골은 그렇죠. 어떨까요? 몽골은 자나깨나 러시아와 중국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인 몽골이 없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위협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몽골 입장에서도 대환영 나라 문도 활짝 열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결국 평화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또 경제적 번영이 생기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럼요. 자, 이런 역할을 하려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서 또 미국을 적당히 좀 다 관계 조율을 할 수 있고 또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저는 위성락 의원님이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농림축산이 지금 상임위가 그러시죠. 지금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쫓겨다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그쪽이었다는 얘기 여가부도 하셨고 다양한데 그런 것 같은데 1년밖에 안 했는데 상임위를 몇 군데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외교적 식견도 아주 좋으십니다. 네. 지금 그런 위성락 의원이 있고요.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다 중국, 북한, 러시아도 잘 알고 미국과도 소통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정말 유연한 외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한쪽 편을 함부로 들면요. 이건 4대 열강의 한복판에 있는 나라라서 한쪽 배척하고 한쪽 편을 들잖아요. 망합니다. 전쟁터가 돼버려요. 힘이 그러니까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G7에도 참석하지만 나토에 참석하는 문제를 두고 사실은 그전에는 없었는데요. 나토는 안 갔으면 싶은데.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북대서양 제약기구가 원래 방위 협치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굳이 국방과 거기를 우리가 왜.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은 나토 참석은 반대하시는 왜냐하면 거죠? 불필요하게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다고 해서 유럽이 뭘 도와주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건 북한인데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도발을 할 정도의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사회적 영향력도 아니고 또 북한의 도발은 중국, 러시아의 힘이 있어야 막고요. 반대로 중국, 러시아가 밀어버리면 북한은 무조건 또 도발을 합니다.
그럼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중국, 러시아가 적대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토가 뭡니까? 일단 러시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러시아가 물론 비도덕적인 행동 많이 했죠. 우크라이나 그럼요. 침공했고 거기서 말도 못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비난받아야 마땅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의 안보도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안보를 놓고 본다면 러시아를 적대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네. 중국도 적대시해서는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우리 편으로 둬야 되고요. 일본도 우리 편으로 둬야 됩니다. 일본도 적대시하면 안 되고 미국도 적대시하면 안 되고 중국도 러시아도 다 적대시하면 안 돼요. 그들 사이에 평화의 교량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 조율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실속 있게 유연하게 꼼꼼하게 현명하게. 자, 그러면 나토를 가버린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편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조율자 역할을 그렇죠. 못해요. 조율자 역할을 못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쪽에 유럽 나토, 동쪽에 한국 나토, 양쪽 다 그냥 칼 들이대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러시아가 우리랑 협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북한의 군사력을 지원하겠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네. 굉장히 높은 외교적 식견도 갖고 아이고, 이건 계십니다. 아니고 제 김대중 생각이- 대통령이 얘기했던 우리는 미국의 풀, 러시아의 풀, 중국의 풀, 일본의 풀, 전 세계 풀 다 먹어야 된다. 맞습니다. 다 소통한다는 그 예. 말씀을 직접 실천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경제가 살아갈 길이에요. 그럼요. 아까 제가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철도만 놓이면 북한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 없거든요. 네. 북한 반대할 이유 없어, 러시아 반대할 이유 없어, 중국 반대할 이유 없어, 몽골 반대할 이유 없어, 미국은 대찬성이야.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다 받아요. 경제가 바로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다 좋은 이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또 경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해야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철학도 이런 부분에 맞닿아 있기 저는 때문에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부강한 나라 만들어야 되고 세계 속에 함께하는 더구나 우리는 민주주의의 선도국가 아닙니까? 전 세계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좀 사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 문제가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명 부동산 또 차명 대출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민정수석은 인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깨끗하고 청렴해야 된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 야권에서도 지금 비판이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철저하게 그 신임 민정수석이 어떤 태도로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면밀하게 잘하는지를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검찰 개혁이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 그렇죠. 해야 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사실 예전에는 막연하게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다. 또 법률가시니까 더 네. 많은 관심을 가지셨을 테고요. 근데 좀 12월 3일 이후에 여러 일들을 겪고 다시 이렇게 되새겨보는 과정에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주의에 빠져있고 그렇죠. 또 본인들이 모든 걸 좌우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다라는 그런 권력에 빠져있는 그래서 철저하게 법과 검찰 수사권을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안타깝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해요. 검찰 개혁을 시도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히 검찰을 개혁하려고 해하면서 감옥을 보내버리고 매장을 시켜버려요. 경제 파탄을 시켜버리고 그런 짓을 합니다. 무서운 검찰이죠. 지금까지도. 자기가 주인인 거죠. 네. 검찰이 나라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정치인 죽이고 살리고도 검찰에서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털어요. 근데 터는 과정에서 이미 만신창이가 돼버리니까는 죽어버리죠. 그렇죠. 근데 검찰이 행사하는 그 권력 누가 준 겁니까? 국민이 준 겁니다. 국민이 왜 줬습니까? 국민에게 봉사하라고 준 겁니다. 자기들을 위해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검찰 개혁이 쉽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검찰 조직에 있었던 사람이 검찰 개혁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야 잘 아니까 잘 고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우리 식구인데라는 거기에 또 빠져서 인간의 정리, 인간의 의리 이런 데 빠져서 공직자로서 공인으로서의 본분을 놓아버린다면 이제 또 못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까 그 추경호 원내대표 막 얘기할 때처럼 야 우리끼리 그럴 수 있어? 얘 빠져버리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내정은 됐고
저는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잘해주신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리, 정리, 또 내 조직인데 이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 검찰 권력이란 것도 국민이 주신 것이고 국민을 받들려고 준 것이니 오로지 국민을 받들기 위한 수사 권력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본인의 태도와 양심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우리가 또 두 눈 부릅뜨고 그렇게 하도록 지켜봐야죠. 그렇죠. 그동안에 검찰 폐해 너무 심했고요. 뭐 그래서 저도 지금 몇 번 겪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사권은 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 네. 지금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현재 검찰청은 해체하는 방식으로 해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제안도 나오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할 수 있겠죠?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검찰이 힘을 가진 논리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지한만 뭐 우리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인도의 간디도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결격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개인의 하자는 많았어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재명 김혜경 여사님 130번 압수수색에서 7만 8천을 발견했다고 나쁜 사람이라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럼요. 그런 데서 하면 무수한 안 되는 별건 거지. 수사에 예. 먼지떨어식 압수수색. 뭐 이런 얘기 하면 또 소위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그 얘기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7만 8천은 잘못 쓴 게 나왔지 않느냐 반성해야지. 잘못 쓴 건 맞죠. 근데 130번 압수수색에서 그거 찾아낸 게 그렇게 자랑입니까? 그리고 너무 정치적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그렇게 털어서 괜찮은 사람 세상에 누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 권력을 남용해버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의 검찰이 정말 각성해야 될 텐데 각성하는 모습보다는 도리어 자기 조직을 지금 지키려는 지키려고 그런 하죠.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뭐 내사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겁을 주는 거죠. 네. 우리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물어버릴 거야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돼요. 국민을 위해 검찰이 있는 겁니다. 검찰 조직에 계신 분들 중 저는 검찰 조직에 있는 분 대부분은 국민을 받들려고 애를 쓰는 청렴한 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구성원분들께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데 같이 동참하고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하실 거라 믿고요. 소수의 물을 흐리는 정치 검찰들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좀 각성하셔가지고 좀 바른 자리로 되도록 오셨으면 좋겠고 네. 뭐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민정수석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된 개혁안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가 그동안 제 역할을 못했다. 물론 규모도 작고 사실은 수사할 수 있는 수사관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데 네. 공수처가 좀 한계를 보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수처도 저는 사실 공수처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조선시대 의금부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독점을 하지요. 그렇죠. 근데 조직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요. 또 폐쇄적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들만의 세상을 또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공수처에 잘 보이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여버린다. 또 인원이 적으니까 더 폐쇄적이고 더 배타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공수처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유능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이제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수처를 사실 100% 신뢰를 못 하잖아요. 그게 과연 공정한가, 건강한가, 유능한가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그걸 잘 만들어야 돼요. 뭐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명쾌한 답을 찾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공수처가 폐쇄적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배타적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큼은 방향성을 갖추고 우리가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런 김상욱 의원의 이 법률가이자 또 의원으로서의 지적을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가 제 역할하고 검찰도 개혁돼야 된다. 네. 지역구가 울산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원전의 문제들 그리고 에너지 믹스의 문제,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거에는 탈원전 논란 나왔다가 공격당하고 또 지나치게 원전에 의존하고 이런 논란도 있고 원전에 대한 안정성 끊임없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에너지와 환경, 원전 정책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안정적 전기 공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큰 과제인데 특히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섬처럼 고립돼서 더 그런 겁니다. 유럽만 해도 나라 간에 전기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데 우리는 교류할 대상이 없어요. 저는
일단 거시적으로는 국가 간의 전력 교류가 가능한 망을 구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해요. 일단은 일본이 가장 쉬운 상대가 되겠죠.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가장 우호적으로 열 수 있으니까. 그 전력에 대해서 서로 사고팔 수 있는 국제적인 망 구축도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북한과 관계 개선이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몽골, 러시아랑 연결돼 버리면은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만큼은 또 해방될 수 있거든요. 그런 장기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전기를 충분히 생산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원전이 지금까지는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까는 의문이죠. 왜냐하면 원전, 우리 지금 고준위 또 저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가 늘 어려운 과제로 와 있어요. 원전은 원자력 폐기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핵 폐기물이 이건 1년, 2년 만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수백 년 가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일본의 핵 폐기물 핵 재처리 시설이라는 쪽을 견학 간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가장 인적이 드문 곳에다 만들었더라고요. 부러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인적이 드문 곳이 없어요. 일본보다도 더 사실은 핵 폐기물 관리가 힘든 나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핵 발전에 기대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맞지 않고, 폐기물 관리에도 위험이 따르고, 또 지금 보면 부산, 울산 이쪽 사이에 엄청난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는데, 한 개라도 잘못되면 부울경에 그 많은 시민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치명적이에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 위험을 감수했던 건데, 이건 어쩔 수 없어서 감내한 거지 계속 그래야 한다는 당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당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좀 제가 서서히 길었는데, 반드시 녹색 성장, 재활, 이제 정말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려야만 합니다. 그거는 이게 당위예요. 이건 당위. 이건 어쩔 그렇죠. 수 없어가 아니라 이건 당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수출도 못해요. 그렇죠. 알리백부터 시작해서 네.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당위인 겁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반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당위예요. 당장 어렵더라도 추진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당위. 이게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좀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 형태로, 우리가 그걸 연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소규모 모듈. 소규모 모듈 형태의 좀 그 핵 피해가 적을 수 있는 그런 원자력 형태로, 철저하게 안전을 더한 형태로 좀 방향 잡아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고, 근데 세계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이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계적으로는. 그렇죠. 또 SMR이라든가 새로운 또 대체 이 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당장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방법이 원자력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산업도 키우긴 해야 돼요. 키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국 자체적으로 하는 게 중심이었다면, 저는 말씀하셨던 SMR 소형 모듈이나 이제 또 세계 표준화 모듈이나 이런 식으로 세계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지어서 진출하는 산업도 물론 육성을 해야 하되, 하지만 국내 전력 생산이 여기에 너무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역할도 잘 해주시고요.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아유, 국회의원으로서 네. 정책 제안 네. 또 수많은 분들의 이해관계 조정하고, 원래 국회의원 하시는 할 일이 일이 그거지 너무 않습니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할 할 일이 일은 또 너무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경제 민생 너무 어렵고, 아마 맞아요. 울산에서도 시장 가시면 이 상인분들 정말 한탄이 하늘 끝까지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값 2,000원 이거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추경 지금 20조 됐지만 그걸로는 우리 경제의 기초가 아직은 회복되기는, 지난 3년 동안 너무 경제가 망가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만나시면 우리 상인들 또 지역 주민들께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아무리 유능하시다 하더라도 한 번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누가 한 번에 풀 수는 없어요. 뭐 뾰족한 묘약이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방향성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원칙 회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된 상당한 원인 중에 하나는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왜곡되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 연장선상이죠.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주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소상공인들의 지금 호텔 경제학 얘기 나왔었는데 그렇죠. 저는 상당히 좀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예전에 작년 이맘때에 25만 원 지원금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고 필리버스터 7시간 반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반대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타겟팅이 좀 잘못되었다. 부작용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 또 가장 큰 이유가 지금이 국난 위기 정도의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13조씩 재원을 반복해서 써버리면 재원 고갈 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다였는데 지금은 국난 위기 정도의 경제 위기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랑은 다른 거죠. 작년 이맘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네. 작년 이맘때의 서민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약간 구조적 위기였다면 지금의 위기는 정치가 잘못해서 생긴 이벤트적 위기도 커요. 그러면 이거는 재원을 풀어서라도 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썼던 것처럼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코로나 때 우리 돈 풀었는데 소상공인 도우려고 풀었던 돈이 소상공인한테 안 가고 온라인,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떼돈을 벌고 있던 온라인 도매상들한테 집중이 됐어요. 네. 쿠폰으로 온라인을 쓸 수 있게 허락해 줘 버리는 바람에. 네. 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힘들고 억만 대로 돈이 다 가버렸거든요. 네. 그렇게 가지 않도록 네. 좀 경제적인 약자라서 이런 이벤트적 위기에 더 취약해져 버린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은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건 그렇게 푸는 돈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얘기했던 호텔 경제학 얘기처럼 분명히 승수 효과를 낼 겁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일단 급한 분은 좀 꺼야 되고, 쉽게 말해서 국가가 재정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국가가 재정을 지금 써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경제, 공정 질서의 원칙을 반드시 세워야 하고요. 일단 그 틀 안에서 이제 혁신을 지원해야죠. 혁신 지원이라는 게 AI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또 본질적인 틀을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지 않습니까? 돈이 돌아야지만 경제가 성장을 해요.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보면 많이 왜곡돼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금융조달이 다 은행의 담보대출에 기대고 있어요. CB라고 하잖아요. 커머셜 뱅킹 기능에 집중돼 있어요. 인베스트먼트 뱅킹, IB 기능이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4차 산업혁명, AI 혁명은 그걸로는 안 돼요. 담보를 제공할 게 AI나 벤처기업에 담보 제공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돈이 안 가요. 돈이 안 가면 발전을 못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제조업 기반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다음 산업으로 넘어가야 지원을 해야 하는데, AI나 벤처 쪽으로. 그렇죠. 그러려면 반드시 IB 인베스트먼트 뱅킹 기능이 살아나고 강화되어야 하고요. 이걸 위해서 첫 단계가 3법 개정인 겁니다. 3법 개정, 이어서 자본시장법 개정 등등등 조치를 통해서 IB가 살아날 수 있는 환경, 투자자가 대접받고 대우받는 환경을 또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건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이상해요. 시장 경제 국가였는데도 이 금융시장만큼은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웃긴 게, 이걸 선진화시키자,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으로 돌아가자 하면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합니다. 그러니까요. 헷갈려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시장경제를 주장한다면서 시장경제에 반대해요. 그렇죠. 금융시장 없이 어떻게 한다고. 그동안에 관치 금융을 주로 해왔던 곳이 바로 또 그런 거고요. 그게 수구적 생각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반인권적인 인물이 인권위원장이 됐고, 뉴라이트 친일파가 독립기념관장이 돼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또 방송사를 파괴하고 무수한 법관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정치보복이라면서 자기 임기 지키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목 잡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분들 내려오셔야죠. 그래야 일이 되지. 그분들이 거기 계시면, 그분들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이름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기본적인 가치관이 전혀 다른 분들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서 먹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려오셔야죠. 내려오셔야 되는데 안 내려오려고 버티겠죠. 이거는 근데 그렇다고 강제로 내려오게 하면 또 그것도 문제되고요. 그렇죠.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국민들께서 여론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내려오라고. 네. 여론이 맞습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힘,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렇죠. 국민들이 힘으로 내려오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과거에 윤석열 정권 시기에 무수한 모욕 주기, 또 범죄자 만들기, 좌표 찍기, 뭐 이런 게 아니고 무수한 압수수색 이런 거 하지 않고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정치보복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게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고 힘이다 라는 걸 자꾸 보여주면 그게 가장 강력하게 스스로 내려오게 만드는 압박 수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추천제를 도입해서 또 뭐 장차관도 뽑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네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그 생각들을 가지고 정치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야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점이 있을까요? 1번도 민생, 2번도 민생입니다. 민생 서민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 경쟁력이 회복되고 이걸 하지 못하면 국민들께서는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민생 서민 경제, 기업 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 기능, 야당 기능, 견제 기능 할 수 없는 망가진 당이 되어버렸습니다. 파시즘 그렇죠. 수구당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을 다 해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 건강해져야 하고 더 민주적이어야 하고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부에서 비판과 대안 제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력 폭주 현상 또는 충성 경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죄송하지만 정치인들은 못해요. 정치인들은 자기 자리 욕심 때문에 못 해냅니다. 민주당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정치인의 네. 본질이죠. 그럼 누가 하느냐? 당원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건강한 민주당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당원들께서 정말 높은 의식 수준과 판단 기준으로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을 아우르고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내고 대안 제시와 비판도 해내는 그래서 정말 더 건강한, 더 합리적인 결론에 도출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나타나고 비판되고 대안이 나오고 그래서 책임이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의견 개진을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당원들이 자기 자신의 주권을 얘기하고 권리를 얘기하면서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나가고 우리 국민들이 쿠데타와 군을 막아내는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더 멋진 활동하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 구독자 또 시청자 국민들께 개인적인 포부 또 우리 나가야 될 방향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사실 뭐 큰 포부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제가 국회의원의 직에 있는 동안에 하루하루 부끄럽지 않게 최선 다하고 싶고요. 시민들을 받들고 시민들께 도움되는 정치인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포부의 다고요. 사실 뭐 별로 자리 욕심은 없는 사람이라서 그게 제 포부의 답니다. 다고 네. 늘 겸손하게 되돌아보면서 틀린 길 가는 건 없는지 또 저 스스로의 오만이나 독선에 빠지진 않는지 되돌아보면서 겸손하게 배우면서 잘 받드는 그런 정치 해 나가겠다는 약속 말씀 올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욕심 없는 분들이 자리 욕심 없는 분들이 잘 돼야 또 책임지고 좋은 정치를 해야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초심 지켜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꽃 피우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자 많이 늘려주세요. 저는 우리 선배님께서 너무 이 채널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며칠 전에 김상욱 TV 열었는데 유튜브에 검색해서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러셨군요. 여러분 김상욱 TV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셔서 구독, 좋아요 네. 또 주변에도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요. 영상은 몇 개 없습니다. 만든 지 며칠 안 됐어요. 네, 앞으로 계속 만드시고요. 예, 그렇게 오늘 하겠습니다. 영상도 우리 저 뉴스버스 영상도 가져가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